왜 국가가 나를 버리나요? 국가에 인생을 바쳤지만 국가는 그를 버렸다. 말할 수 없는 직업, 말할 수 없는 이름.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게 정말 제 이름이 맞는지 요즘은 가끔 헷갈립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았으니까요. 김영호, 박민수, 이정훈. 그 많은 이름들 속에서 진짜 제 이름이 뭐였는지 어느 순간부터 확신이 서지 않더군요. 1979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군제대 후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스카웃을 받고 입사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철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내일 오전 10시 광화문 근처 한 건물로 와주시겠습니까?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사 이름도 면접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경비원 한 명만 앉아 있었죠. 김철수입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짧게 말하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3층으로 가세요.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계단으로 올라가십시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3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제일 안쪽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방 안에는 2명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게. 저는 그들 앞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군대는? 해병대를 제대했습니다. 보직은? 특수정보과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던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철수 씨, 자네는 이제부터 가족에게도 직업을 말할 수 없네. 그 한마디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어디서 일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 어떤 것도 밖에 말할 수 없어. 부모님에게도, 친구에게도,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에게도.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재떨이에 담배를 비볐습니다. 불가능하면 지금 나가게. 우린 가능한 사람만 필요하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야. 보이는 곳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네가 할 수 있겠나? 저는 그 순간 뭔가에 홀린 듯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곳이 어디였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산속 어딘가였습니다. 우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체력훈련, 사격훈련, 외국어, 암호, 미행과 영미행, 신분위장. 배워야 할 것들이 끝이 없었습니다. 교육을 함께 받은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1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번호로만 불렸으니까요. 저는 19번. 그 번호가 제 이름을 대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동기가 몰래 속삭였습니다. 야, 너 이름 뭐야? 나 김민준인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 동기는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탈락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보니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 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저는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네는 3팀 12번이네. 앞으로 자네를 312번이라고 부를 걸세. 312번. 그게 제 새 이름이었습니다. 신분증은 이걸 써. 이름은 박성민. 직업은 무역회사 직원. 명함도 여기 있어. 진짜 회사야. 실제로 무역도 하지. 하지만 자네가 거기서 일하는 건 아니야. 그냥 위장일 뿐이지.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대한무역 주식회사 차장 박성민. 그게 제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면 실제로 회사로 연결돼. 비서가 받을 거야. 자네 가족이 전화해도 박성민 차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줄 거야. 걱정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상 연락처야. 이 번호는 집 전화번호부에도 올리지 마. 외워. 그리고 이 종이는 태워. 저는 번호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불을 붙여 태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박성민이 되었습니다. 아니, 밖에서는 박성민이었고, 조직 안에서는 312번이었고, 집에서만 김철수였습니다. 임무를 받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보내고 있을 무렵, 저는 선을 받습니다. 결혼 정년기였으니까요. 작은 회사의 격리였습니다. 선하게 생긴 여자였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무역회사에 다닙니다. 아, 그럼 출장이 많으시겠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우리는 6개월 후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3박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밤 호텔방에서 삐삐가 울렸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삐삐가 울리는데? 저는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비상 호출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혼여행인데요. 정말 미안해. 큰 계약건이라서.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조용히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제주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호텔에 남았습니다. 그게 우리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진통 중일 때 저는 지방에 있었습니다. 급한 임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가 태어난 지 3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내는 지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대체 뭐가 그렇게 바쁜 건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유치원 학예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토끼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빠, 꼭 와야 돼. 약속? 그래, 아빠가 꼭 갈게. 하지만 그날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오늘 회사에서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아이한테 제가 말할게요. 미안해. 괜찮아요. 익숙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토끼 머리띠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머리띠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조직에서는 제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렸습니다. 312번 브리핑룸으로,
312번 보고서 제출. 312번 대기조 편성.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312번이라는 호칭에 더 빨리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보다 가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312번. 저는 꿈속에서도 대답했습니다. 예. 그리고 깨어나면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가 왔습니다. 제 머리에는 흰머리가 하나둘 섞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자라났습니다. 큰아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용히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잠드는 밤,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족과 주말을 보낼 때, 저는 어딘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였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312번 수고했네. 상사가 가끔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모든 걸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1999년 저는 45이었습니다. 경력으로만 따지면 중견이었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312번 선배님. 후배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은 몰랐지만요.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가 밝았습니다. 새 천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일을 했고 같은 루틴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때 나오는 단어들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청산, 조직 개편, 투명성 강화, 인력 재배치.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2002년 어느 날 한 선배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8번은 어디 갔습니까? 발령났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둘씩 동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15번은 전출됐어. 63번은 명예퇴직 신청했대. 우리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일지 몰랐으니까요. 2003년 봄이었습니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312번 국장실로 오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국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게. 안에는 국장과 인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게. 저는 앉았습니다. 국장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312번, 자네 올해 몇 살이지? 49입니다. 그래, 49. 꽤 오래 일했네. 예. 수고 많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조직 개편이 있네. 인원 감축이야. 자네도 알다시피 시대가 바뀌었어. 우리 같은 조직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예퇴직을 권하네. 위로금은 여기 있어.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서. 언제까지 결정하면 됩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312번.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고했네. 진심이야.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49살 남자. 흰머리가 많이 섞인 머리. 주름진 눈가. 나는 누구인가? 그 주 금요일 저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송별회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서랍 속에 있던 개인 물건들,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볼펜 몇 자루, 수첩, 명함.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312번.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팀이었던 후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배는 경례를 했습니다. 저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자네도 조심하게. 예.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경비가 물었습니다. 출입증 반납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퇴직했어. 네.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조직 개편이래. 어쩔 수 없어. 그럼 퇴직금은? 응. 조금 나와. 얼마나요? 저는 금액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20년 넘게 일했는데? 응. 연금은요? 없어. 왜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 존재 자체가 기록에 없었으니까요. 공식적으로 저는 대한무역 주식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장 신분이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여보, 대체 당신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말할 수 없어. 지금도요? 지금도.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일단 다른 일 알아봐요.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49살 남자를 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회사인가요? 대한무역입니다. 아,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해외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영업 관련 업무였습니다. 추천서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락 가능한 전 직장 상사가 계신가요? 어렵습니다. 면접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1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경호업체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나이는 괜찮은데 경력이 무역회사 다니셨다고요? 네. 왜 경호 업무를 하시려고요? 일이 필요합니다. 글쎄요. 나이가 좀 애매하고 무역회사에 다닌 분이 어떻게 경호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마저도 안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축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학원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 괜찮아요. 당신도 알아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생이었습니다. 등록금이 필요했습니다. 아빠, 나 알바할까? 아니다. 공부해라. 그래도 아빠가 알아서 한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퇴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옛 동료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선배님, 저는 반가워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 59번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그는 빠르게 걸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이어야 하지. 집에 돌아오는 길,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 난간에 서서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빠 어디야? 저녁 먹었어? 응, 먹었다. 아빠, 나 미국 대학원 합격했어. 뭐? 장학금도 받았어. 전액? 전화기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왜 아무 말 없어?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근데 아빠,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장학금은 등록금만. 아빠가 보내줄게.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응, 아들이 미국 대학원 합격했대. 정말? 장학금은? 전액? 그럼 다행이네. 생활비는 우리가 보내줘야 해.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저는 아들이 말한 금액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축 다 깨야겠네요. 미안해. 괜찮아요. 아들 미래가 더 중요하죠.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평생 뭘 한 거지. 2004년 가을, 아들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손을 흔드는 아들을 보며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열심히 해라. 아빠가 다 보내줄게. 아빠, 나 알바할게. 걱정 마. 아니다. 공부에만 집중해. 아들은 떠났고 저는 더 절박해졌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취한 사람들의 차를 몰았습니다. 때로는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야, 좀 빨리 못 가? 죄송합니다. 에이, 나이 처먹은 게 운전도 못하네. 저는 참았습니다. 49살 남자가 25살 청년에게 욕을 먹어도 참았습니다. 새벽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2005년 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여기 와서 살아. 뭐? 미국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여기는 나이 상관없이 일할 수 있어. 아니다. 아빠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 보여. 엄마 말 들었어. 아빠 대리운전 한다며? 그건, 아빠, 그냥 와. 여기서 같이 살자. 내가 장학금 받으니까 아빠 숙소는 내가 구해줄게.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힘들게 살지 말고 여기 와. 전화를 끊고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아들이. 들었어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여보 생각은 어때? 아내는 한참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기서 더 살 자신이 없어요. 당신 20년 넘게 일했는데 이렇게 사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대체 당신이 뭘 잘못했길래?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 가요. 다시 시작해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옛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25살 청년의 사진, 군복을 입은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편도였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2005년 11월,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딸, 그리고 저. 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안녕, 대한민국. 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빛나는 건물들, 흐르는 강, 줄지어 선 불빛들. 제가 지키려고 했던 나라였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 아니다. 눈이 좀 피곤해서. 아빠, 미국 가면 좋아질 거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LA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퍼퍼스 오브 비짓? 이머그레이션. 웰컴 투 아메리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받은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나는 이민자구나. 입국장을 나서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잘 왔어, 아빠. 응. 걱정 마. 여기서 잘 살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사부. 미국에서의 생존. LA 한인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구해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집의 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셋이.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다가 제가 일자리 구하면 더 큰 데로 옮기겠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한인 신문을 샀습니다. 구인 광고가 빼곡했습니다. 식당 종업원 구함, 마트 직원 구함, 창고 관리 구함, 모두 미니멈 웨이지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1살입니다. 아, 죄송한데요. 저희는 좀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저는 건강합니다.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똑같은 대답이 반복되었습니다. 10군데 넘게 전화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영어가 안 되어서, 경력이 맞지 않아서, 핑계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2주 후 겨우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인 마트였습니다. 창고 정리하는 일인데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시급 $8예요. 하루 8시간. 괜찮습니다. 내일 나올 수 있어요? 네, 나가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마트로 갔습니다. 한인 마트였지만 매니저는 한국계 2세였습니다. You will work in the warehouse? Just organize boxes and clean. Yes, I understand. Good. Start now. 창고로 안내받았습니다. 쌀가마니, 라면 박스, 김치통. 한국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지키려고 20년을 일했는데 아이러니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20kg짜리 쌀가마니를 나르고 박스를 쌓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51살 남자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창고 뒤편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매니저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헤이, 올드맨. 브레이크 타임 이즈 올리 30 미너츠. 30분만 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15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I know. I will finish soon. 매니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Whatever. 그가 떠나고 저는 도시락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내가 싸준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도 막 들어왔습니다. 일은 어떻게 됐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청소일 구했어요.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어디서? 사무실이요.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된장으로 끓인 찌개였습니다. 맛있어요? 아내가 물어봅니다. 응, 맛있어. 하지만 사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곤했나 봅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에는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What happened? My back. I twisted it. Can you continue working? I'll try. If you can't work, go home. But no pay for today. 일당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I can work. 나는 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아내가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며칠 쉬면 나을 거야. 보험이 없는데. 그래서 참아야지.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째였습니다. 한국에서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한인 슈퍼마켓에서였습니다.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BMW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잘 살고 있구나.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51살 남자. 흰머리 투성이 머리.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이게 나인가?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미국 고등학교에 적응했습니다. 영어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나 친구들 생겼어. 그래, 잘 됐다. 근데 아빠, 친구들이 아빠 직업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해? 아빠는 창고에서 일한다고 해. 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이상한 질문했지?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싸웠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전기세를 내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다른 곳으로 번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평생 뭐 한 거예요? 20년 넘게 일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말했잖아. 말할 수 없다고. 지금도요? 지금 이렇게 사는데도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난 당신 믿고 살았어요.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뭘 해줬어요? 우리 이렇게 사는데.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LA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불빛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미국 생활 3년째였습니다. 저는 한인 식당 주방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창고 일보다 시급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은 더 힘들었습니다. 설거지가 주 업무였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때 묻은 접시를 닦았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뜨거운 물과 세제 때문이었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방장은 한국에서 온 40대 남자였습니다. 아저씨, 좀 더 빨리빨리 해요. 손님 많다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보다 10살이 많았지만 아저씨라고 불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식당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한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주방까지 들렸습니다. 여기 갈비 정말 맛있어요. LA 와서 이렇게 맛있는 한식 먹기 힘든데.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에서 그들이 먹은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성공한 한인들이었습니다. 사업가, 의사, 변호사.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아들이 UCLA 붙었어요. 새 차 뽑았어요. 벤츠요. 저는 그들의 접시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하지만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의미 없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특히 많았습니다. 접시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설거지 좀 빨리 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에이, 답답해. 비켜봐요. 주방장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고 배워요. 저는 옆에 서서 그를 봤습니다. 54살 남자가 40살 남자에게 설거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몸을 봤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육도 빠졌습니다. 늙은 남자의 몸이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이름은 없었지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거지하는 중년의 그냥 아저씨였습니다. 4년째가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오빠, 동생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제? 오늘 새벽에. 심장마비였어. 내가 갈게. 장례식이 모레인데. 올 수 있어? 갈게. 무조건 갈게. 전화를 끊고 비행기표를 알아봤습니다. 가장 싼 표가 $1200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900였습니다.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뭐라고요? 한국 가야 해. 돈 좀 모아야겠어. 우리는 가진 돈을 모두 모았습니다. 딸의 용돈까지 모았습니다. 겨우 $1300가 되었습니다. 표를 끊고 다음날 공항으로 갔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빈소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동생이 옆에 왔습니다.
오빠 늦었어. 미안해. 빨리 오고 싶었는데. 괜찮아. 왔잖아. 문상객들이 왔다 갔습니다. 친척들, 아버지 친구분들, 그들이 저를 봤습니다. 철수야,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니? 네. 좋겠다. 미국 가서 큰 사업하고 있다며? 아닙니다. 아니긴. 내 아버지가 자랑하셨어. 아들이 미국에서 큰일 한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 건물들, 새 가게들, 새 사람들. 하지만 공기는 같았습니다. 한국의 공기, 그리웠던 공기. 마지막 날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묘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제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자랑스럽다고 하셨죠.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산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도시에 제자리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안녕, 아버지. 안녕, 대한민국. LA에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식당에 나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방장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장례 잘 치렀어요? 네. 힘드셨겠다. 오늘은 일찍 가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날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딸은 아직 일하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한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가. 저는 리모컨을 놓았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 동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생활 7년째가 되었습니다. 2012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내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딸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빠, 이제 내가 돈 벌어. 아빠, 그만 일해도 돼. 아니다. 아빠는 괜찮아. 아빠 나이도 있으신데. 아직 일할 수 있어. 사실 일을 그만두면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이라도 해야 정신이 붕괴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날씨, 정치, 사회, 연예.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한국 음식, 한국 거리, 한국 사람들이 그리웠습니다. 뉴스에서 서울 야경이 나왔습니다. 한강, 남산타워, 빌딩들의 불빛.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보고 싶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한국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요? 아니, 돌아가고 싶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 왜요? 여기 정착한 지 7년이나 됐는데. 그래도 나는 한국 사람이야. 여기서 10년을 살아도 나는 외국인이야. 하지만 한국에 가면 적어도 내 나라잖아.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가고 싶어.
한국 가서 뭐 할 건데요? 모르겠어. 그냥 가고 싶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귀국을 생각했습니다. 한국 부동산 사이트를 봤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팔고 온 아파트는 2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팔지 말걸.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국 구인 사이트도 봤습니다. 58살 남자를 뽑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3개월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한국 가고 싶어. 아내는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에요? 응. 이유가 뭔데요? 그냥 그래.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한국 가면 달라져요?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내 나라잖아.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요. 가요. 여보, 당신이 원하면 가요. 저도 사실 지쳤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결정이 된 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빠 가서 편히 사세요. 딸은 울었습니다. 아빠, 나는 어떡해? 너는 여기서 학교 다녀야지. 그럼 나 혼자 남는 거야? 오빠가 있잖아. 싫어. 나도 같이 갈래. 안 돼. 너는 학교 졸업해야 해. 딸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방학 때 꼭 갈 거야. 그래, 와라. 2013년 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모은 것들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옷가지, 사진, 몇 가지 물건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당 주방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그만두려고 합니다. 왜요? 다른 데 가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래요? 영주권 받았는데 왜 돌아가요? 그냥 가고 싶어서요.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응, 너희들도 건강해라. 한국 가서 편히 사세요. 응. 식당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7년을 일한 곳이었습니다. 안녕. 집에 돌아와 마지막 짐을 쌌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LA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7년을 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제 도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안녕, LA. 2013년 5월, 우리는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LA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봤습니다. 미안해. 나는 결국 적응하지 못했어. 12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한국 공기를 마셨습니다. 돌아왔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빌딩, 간판, 사람들.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여기가 내 나라구나. 우리는 일단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다녔습니다. 어느 지역 찾으세요? 서울 외곽으로요. 조용한 곳으로요. 예산은 어느 정도세요? 전세 1억 정도로요. 1억이면 원룸이나 투룸 정도 가능하세요. 결국 경기도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투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던 집보다 조금 컸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좋다. 다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저축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59살 남자를 뽑는 곳은 없었습니다. 한 달을 알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카페 매물을 받습니다. 여보, 이거 어때? 뭔데요? 카페 인수해서 운영하는 거. 우리가 카페를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아내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남은 돈을 모두 모아 작은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단골은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카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움.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두세 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주로 나이 든 분들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조용해서 좋아요. 요즘 카페들은 너무 시끄럽거든요. 편히 쉬시다가 가세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사장님은 어떤 일 하셨어요? 공무원 했습니다. 아, 그래서 분위기가 안정적이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공무원. 그래, 공무원이었지. 6개월이 지나자 카페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생활할 수는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미국에서처럼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욕먹을 일도 없었습니다. 제 카페, 제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나이 든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커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카운터에서 그를 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가 일어나 카운터로 왔습니다. 사장님. 네. 그는 저를 한참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312번 아니십니까?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312번. 맞으시죠? 저는 그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57번.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시죠.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선배님은? 나도 비슷합니다. 언제? 2003년에 나왔습니다. 저도 그때였습니다. 다들 그때 나왔나 봅니다. 우리는 또 침묵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아내, 아이 둘 있습니다. 선배님은? 나도 비슷해요. 힘드셨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요. 저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선배님도요. 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당신도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오래 꽉 쥐었습니다. 그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늙은 남자의 걸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늙었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도 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구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저는 64살이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조용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손님도 늘지도 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내와 저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한국에 왔습니다. 아들은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아빠, 미국 와서 살아. 내가 모실게. 아니다. 아빠는 여기가 좋아. 정말? 응. 여기가 내 집이야.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카페에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김철수 사장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제가 대학에서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생인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요? 네. 국정원 과거사 관련해서 증언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렵습니다. 왜요? 사장님 이름이 명단에 있던데요. 명단이요? 네. 2000년대 초반 대량 퇴직한 요원 명단이요.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길 게 없어요. 하지만 미안합니다. 손님, 젊은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거절했어요? 말해봐야 뭐해. 지난 일인데.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록은 이미 사라졌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무슨 기록을 남겨.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사장님은 오래 사셨어요? 오래요? 이 동네에서요. 아, 5년 정도요. 그럼 저보다 한참 나중에 오셨네요. 저는 30년 살았어요. 그러시구나. 사장님 고향은 어디세요? 서울이요. 그럼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네요. 그렇네요. 할머니는 커피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이 최고예요. 나이 들면 고향이 그립더라고요. 그런가 봅니다. 할머니가 가시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 누군가는 일했지. 그게 저였습니다. 비록 아무도 모르지만요. 비록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요. 저는 그 일을 했습니다.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후회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25살 청년 김철수는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 한 무리의 노인들이 들어왔습니다. 7명 정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12번. 저는 그를 봤습니다. 74번. 우리는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다들,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삶에 대해,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 지금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모두 비슷했습니다. 누군 택시 운전을 했고, 누군 경비 일을 했고, 누군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님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쓸쓸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남았다는 안도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3-12번, 아니 사장님, 우리 정기적으로 여기서 모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시죠.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 그들이 카페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 가족, 날씨, 평범한 노인들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카페는 여전히 조용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내는 건강합니다. 아이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손자도 생겼습니다. 어제 영상통화로 손자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손자. 잘 지내니? 응. 할아버지, 나 학교에서 태권도 배워. 오, 그래. 멋지다. 할아버지는 뭐 하셨어?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단다. 와, 군인이었어? 비슷한 거야. 멋있다. 저는 웃었습니다. 멋있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나는 제대로 산 걸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25살의 저는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았고,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노년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미를 주었습니다. 제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이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기억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떠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거리를 비췄습니다. 저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어. 후회는 없어.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의미 있게. 그게 김철수의 삶입니다. 아니, 312번의 삶입니다. 아니, 이제는 그냥 그리움 카페 사장의 삶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저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살아냈습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